제가 찾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업들이 말을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업들이 이제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2018년, 19년에는 이제 어떤 방법을 쓰기 시작을 하냐면 의외로 공시가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자율공시라고 하면 자율적이니까 누가 하겠느냐 이거 가지고 말을 듣겠느냐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제 네임앤쉐임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공시를 한 기업, 안 한 기업, 그리고 이제 실시한 기업, 실시하지 않은 기업 이런 것들을 발라서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에게 약간 창피주기 전략이라고 하죠. 네임앤쉐임이니까. 그래서 이 창피주기 전략인데 의외로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반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기업 문화가 그랬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공시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거짓말을 이제 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뭐 아까 정책적인 이야기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정부의 그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또 많이 이제 세일즈를 하시고 또 주식시장에서 가장 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은 시장을 한 단계 좀 레벨업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심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에서 보기에는 긍정적이라고 보긴 하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일단은 뭐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 현대차라든지 뭐 금융 섹터가 오른 거는 이제 좀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좀 전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앞으로는 더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요번에 그 미국 출장을 갔다 오면서 제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좀 해외 시각이 좀 궁금해서 해외 쪽에 뭐 지금 운용사들한테 좀 접촉을 해서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한국에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는 일단은 좀 초기 반응은 상당히 냉소적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좀 당연한 게 일본과 비교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본을 굉장히 오래 봤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경제의 구조개혁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구조개혁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주식시장이고 기업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은 조금 더 굉장히 광범위한 구조적인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국은 정말 주가 온리. 어떻게 보면 정말 자본시장이라는 굉장히 작은 세그먼트에 좀 천착되어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 좀 더 작은 느낌이다. 그래서 이게 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 좀 긍정적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4월 총선 이후에는 이게 모멘텀이 없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근데 오히려 사실은 총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지수 발표도 하고 그리고 2차 밸류업 세미나에서 내지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제출할지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이제 거래소에서 배포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계속 뭔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멘텀이 그래도 식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니터링은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그 베이비 스텝이기 때문에 정말 초기 단계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긍정적인 시각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저는 좀 이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앞쪽에서 저희가 뭐 미국 시장도 얘기 많이 하고 뭐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고등학생 딸이 있고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제 딸 아들은 뭐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뭐 어찌 됐든. 근데 이 땅에서 사실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 투자만 하고 결과는 우리 기업을 안 사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게 정말 안타깝고
이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다. 네. 이런 좀 가슴 아픈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약간은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 네. 좀 실려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기도 하고요. 약간 네. 사심 섞인 네.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7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아마 세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을 확정을 할 텐데 네. 그 전에 이제 당정 협의 과정들이 좀 있을 거고 음. 그래서 어떤 식의 이제 세제 혜택이 좀 들어가느냐를 좀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죠. 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세제 혜택은 좀 부자 감세 아니냐라는 그 논란을 좀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사회적인 합의, 컨센서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는 해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기업이 최근 좀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A라는 기업을 하나 누군가가 산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기업 가치가 헐값이 되어버린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거고 우리나라 기업이 비싸야 사실 좋은 거지 싼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아마도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금투세 관련된 논란도 아마 좀 연말까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이제 자본시장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이 국부를 높이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결론으로 이어지기를 생각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또 금투세가 도입이 될 것 같다라는 취지도 한번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네, 네. 뭐 금투세는 네. 뭐 사실 나쁜 뭐 건 아니죠. 뭐 어떻게 네. 보면은 잘 제도만 정착이 돼 있다고 하면 뭐 그렇긴 하지만 네, 근데 아직은- 저는 뭐 금투세가 사실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과세를 해야 된다. 뭐 그 논리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데 네. 약간 좀 이 금투세를 바라보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고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에는 좀 공감해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가 이게 금투세가 정말 그 상위 1%, 0.5%에 과세하는 세금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좀 달라진 게 그 원래 금투세를 설계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채권 투자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 사이에 한 2, 3년간 개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국채, 회사채 이런 채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네. 실질적으로 금투세의 영향을 받는 인구가 2, 많아져. 3년 만에 굉장히 많이 네. 늘어났거든요. 우리는 이제 주식만 자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채권 투자 인구까지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제 종부세가 1%, 0.5%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네. 20만 명이 내고 있잖아요. 네. 그거랑 사실은 똑같아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되는 시각 중에 하나가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금 반기마다 원천 징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중산층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오히려 복리 투자를 지금 계속 추구를 해야 되고 네. 이 복리 투자를 하려면 사실상은 이런 원천 징수는 약간의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간 원천 징수가 아니라 반기 원천 징수를 하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1년 미만 투자할 때는 거의 50% 세금을 징수하는데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면 세율이 급격하게 내려가잖아요. 이런 장기 투자를 좀 독려하는 이런 세제 설계가 금투세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SA 네. 요 계좌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논의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장기 투자 이런 관점에서 세제가 설계돼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이 이렇게 밸류업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적인 이슈들도 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좋은 정책들이 많이 생겨야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회사들이 이제 뭐 실적을 잘 내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나라 수출 국가고 되게 좋은 환경에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하반기에 상당히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가 혹시 있으실까요? 아, 네. 네. 저는 지금 사실 이 유틸리티 네. 그리고 이제 뭐 에너지 네. 이런 부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에너지라고 해서 뭐 정유나 석유화학 기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력망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좋게 보고 있어서 네. 뭐 태양광, 뭐 원자력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에너지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좀 가장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넓게 보면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마 여기에서 그치지는 않을 거다. 네. 한 단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들이 한번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코스피가 현재 레벨은 이제 2,700대 한 초중반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타겟을 한 2,900 정도 이상으로 상향을 했고 저희 회사도 지금 타겟을 2,950까지 높여 놓았는데요. 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구체화되고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완성형이 되면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지수가 올라가는 환경들이 한번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좀 대형 가치주 위주로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뭐 밸류업 프로그램 말고는 또 어떤 부분에 좀 이슈를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사실은 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그 관심 있게 보기 위해서 선례들을 좀 찾아보게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어떻게 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스터디를 좀 했고 네. 실제로 이제 4월 달에는 자료도 많이 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의 선례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들 네. 이제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이게 이제 경제의 배경이 이제, 네. 구조 개혁 차원에서 네.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본은 굉장히 오랫동안 제로 금리 사실 네. 제로 금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였죠. 네. 이것들을 이제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ETF까지 사주는 정말 과감한 정책을 했었기 네.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서 사실은 니케이가 그 정도 오른 거지 우리나라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 하겠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율공시고 네. 이게 일본만큼 사실 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일본도 제가 찾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업들이 말을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업들이 이제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2018년, 19년에는 이제 어떤 방법을 쓰기 시작을 하냐면 의외로 공시가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자율공시라고 하면 자율적이니까 누가 하겠느냐, 이거 가지고 말을 듣겠느냐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제 네임앤쉐임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그 공시를 한 기업, 안 한 기업, 네. 그리고 이제 실시한 기업, 실시하지 않은 기업 이런 것들을 발라서 그 뭐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에게 약간 창피주기 전략이라고 하죠. 네임앤쉐임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창피주기 전략인데 의외로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반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기업 문화가 그랬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공시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거짓말은 이제 뭐 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자사주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본은 상호 보유 주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를 일본적인 표현으로 이제 정책 보유 주식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A기업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랑 마찬가지인 근데 네. 요건 약간 다른 게 네. A기업과 B기업이 서로 백기사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서로 백기사를 해주는 형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A기업이 부품회사들한테 우리가 남이가 너 우리 네. 주식 좀 사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네. 많았는데 네. 근데 이 정책 보유 주식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른 데 투자됐으면 좀 더 생산적인 자금에 투자가 돼서 돈이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런 백기사 형태로 정책 보유 주식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 네. 이 돈이 죽은 돈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움직이고자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책 보유 주식을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 네. 그리고 이 정책 보유 주식의 의사 결정은, 그러니까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됐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시를 하게 만들었더니, 그 다음부터 정책 보유 주식을 팔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기업들이. 네.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이게 이제 자율 공시의 형태였고 실질적으로 공시가 이루어지는 게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일본에서도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 이후부터 바뀌었던 거를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거래소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고 공시를 해라 이런 네. 부분들이 의외로 일본에서는 좀 강력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봤었기 때문에 네. 너무 사실 실망하지 않고 좀 지켜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었군요. 근데 좀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를 그냥 자기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일본 같은 말씀하신 그런 상호 보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뭐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네. 네. 근데 결국에는 이 다른 형태긴 하지만 네. 목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뭐 자사주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긴 하지만은 상당 부분 많이들 생각하는 게 이제 경영권 방어 목적이 아니냐라는 네. 의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성격에서는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정책 보유 주식도 사실 네.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영권 네. 방어 목적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네. 다른 형태지만 공동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정책 보유, 그런 그 어떤 상호 보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뭐 팔아도 되니까 네네네. 팔고 나면은 또 그 자금이 생기고 그거를 이제 다른 쪽에다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팔아가지고 어떤 뭐 수익을 낸다거나 하는 네, 그런 쪽에 거는 아니죠.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이제 뭐 M&A나 이런 쪽에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거는 네. 한국적인 특질이기 네. 때문에 뭐 각 기업별로 이제 어떤 식의 이제 방식을 택할지 그리고 네. 어떤 계획일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대부분 이제 기업 가치를 네. 맡고 있는 것이 한국적인 어떤 부분과 일본적인 부분과 또 중국적인 부분이 다 틀릴 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 상속세 관련된 논란 그리고 네. 이제 이 자사주 관련된 어떤 논의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다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상속세 같은 부분도 이제 상속을 뭐 가업승계 같은 경우가 요즘에 좀 많이 완화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네, 완화를 아마 추진하고 있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계속 좀 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됐었는데 만약에 뭐 그런 부분에 세제 개편 같은 것들이 된다고 하면은 뭐 더 이상 빨리 이제 뭐 좀 상속이 마무리된 다음에 주가가 좀 재평가될 거다라는 그런 인식들도 많이 없어질 수가 있겠네요. 네, 뭐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게 사실 상속세율을 이제 인하한다라고 하면 네, 결국에는 반발이 이제 또 부자 많이- 감세의 프레임의 사실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 결국에는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킨다라는 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어떤 접점이 저도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어딘가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보다는 밸류업 관련된 진전을 보인 기업들에게는 네. 가업승계 공제를 조금 더 확대를 해준다든지 네. 그런 식의 좀 단계를 밟아나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네. 요거는 아직 뭐 확정된 네, 건 네. 아니라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밸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나라들이 공교롭게도 다들 또 뭐 아시아권의 국가들이고 또 제조업에 기반으로 둔 나라들이 좀 많이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뭐 국가라고 보면은 자산 가치를 위주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근데 네. 뭐 꼭 아시아권의 기업이라고 해서 네. 그 지금 한중일이 똑같은 목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네. 이게 참 그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뭐 첫 번째 그냥 공통적인 이유를 찾자면 이게 자국 통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다 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달러 기준으로 표시가 되는 기업의 가치 네. 그리고 국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 게 네. 사실상 중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리스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뭐 한국의 기업을 봤을 때 예전보다 30% 싸요. 그러면 덥석 네. 집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를 이제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존재했을 수도 있는데 최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우리처럼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개방 목적이 아니라 네.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목적 하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좀 큰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지금 뭐 홍콩에서 지금 자사주 매입이나 내지는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홍콩 기업 위주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사실 지금 홍콩이 뭐 올 초 가격은 리만 이후 최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 이후 최저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그랬던 부분인데 한국은 또 약간 다르죠. 한국은 지금 보면 어찌 보면 이제 개인 투자가들 저변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네.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좀 민심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던 게 있고, 근데 또 일본은 또 다른 게 결론적으로는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위에서부터 시작된 개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아래서부터 이제 시작된 개혁 같아서 사실 세 가지가 좀 한중일이 약간은 다른 모습을 좀 띠고 있는 게 좀 독특하긴 합니다. 네. 네. 일단은 뭐 하반기 뭐 내년까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네, 뭐 네. 중간중간 굴곡은 네,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차피 또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네. 이제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에 되느냐에 네. 따라서 아마 이제 금리가 또 요동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부각될 수 있어서 대선 전후는 조금 변동성이 네.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되면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급망 재구축이라는 기업 투자 사이클은 좀 장기적으로 네, 이루어질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서 하여튼 계속 중기적인 사이클은 우상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긍정적인 장세, 뭐 썸머 랠리가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지금 해외 투자를 직접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해외로 투자가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고 뭐 만들어 나가면은 좋을지 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다들 얘기하는 게 이제 세제 혜택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금투세도 이제 뭐 미루든지 폐지를 해야 된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해야 된다. 뭐 내지는 상속세도 뭐 손봐야 된다. 이런 이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제 세제 개편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좀 작은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들은 신뢰가 없기 때문,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고 시장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는데 지난 한 10년간, 20년간 너무나 많이 실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까 이제 지적을 하셨던 부분처럼 이제 상장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리 그리고 IPO 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연이 되면서 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사실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이번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사실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게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불신과 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불신을 씻어줄 수 있는 정말 좀 네.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좋은 진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네. 결국에는 이제 떠났었던 국장을 네. 다시 방문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봤었을 때는 되게 좋은 또 뭐 밸류 프로그램이 좋은 정책이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국내 기업들에는 되게 좋은 환경이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중 간의 그런 갈등 속에서 상당히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말씀해주신 그 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또 이런 실용 외교 같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또 더 좋은 섹터들이 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또 뭐 실적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뭐 또 투자자들은 알아서 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되게 이번 기회를 좀 잘 살려서 올 하반기를 좀 많이 기대해 보면 좋겠네요. 네. 네. 아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